네, 안녕하세요. 의성정보학개론 13주차 6월 11일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화요일에 제가 수업을 올렸어야 됐는데, 개인적으로 감기가 좀 심하게 걸려서 목이 너무 아프고 목소리가 잘 안 나와서 녹음을 못했어요. 그래서 하루 휴강을 했고, 오늘 목요일 수업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아직은 조금 목 상태가 안 좋아서 조금 작게 얘기를 할 테니까 조금 볼륨을 크게 해서 수업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이제 기말고사 포함해서 궁금한 사항이나 뭐 질의응답이 있으면 해달라고 했는데, 많은 학생들이 기말고사, 특히 기말고사 관련해서 의견을 줘서 제가 하나하나 정리하기가 힘들 것 같아서 전체 의견을 제가 뽑아왔어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익명성 보장을 걱정할까 싶어서 제가 이 번호도 이제 랜덤으로 섞어서 가져왔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여러분들이 주신 의견에 대한 답변을 하면서 이제 기말고사 일정이라든지 방향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우선 쭉 넘어가다가 이제 3번 같은 경우에는 복습을 처음부터 간단히 정리해서 수업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한 의견, 이 의견뿐만 아니라 그런 의견들이 많아서 전체적인 배웠던 내용, 중요한 것들 위주로 복습 수업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복습 수업이 총 오늘 포함해서 3번 정도 진행이 될 것 같고요. 그 진행되는 동안 전반적으로 우리가 배웠던 내용, 특히 이제 위성이 무엇인지, 그리고 원격 탐사에 대한 내용들을 위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여태까지 배운 내용들을 다 공부를 하면 좋겠지만, 정말 시간이 없는 학생들은 이 복습 내용만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시험을 봐도 한 기말고사의 60% 정도는 맞을 수 있도록 시험 문제를 출제할 계획입니다. 보다 더 높은 점수를 원하는 학생들은 여태까지 배운 내용들도 잘 개념을 정리하면 좋겠죠. 외울 것들은 외우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 5번 의견을 보면은, 요거는 이제, 선배인 것 같아요. 1학년 학생은 아니고, 근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다른 수업이랑 시험 시간이 이렇게 겹치지 않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다른 시험이랑 시험 시간이 겹치지는 않도록 다 그렇게 세팅이 되어 있고요. 우리 시험은 우리 수업 시간에, 화요일 수업 시간에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기말고사 대비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라는 질문은 일단은 열심히 해야겠죠. 중요한 거는 전부 다 외우려고 하면은 끝이 없겠죠. 그래서 일단은 개념이라든지 중요한 것들은 이해를 하는 게 먼저일 것 같고요. 이해를 하다 보면은 이제 어느 정도 본인이 중요한 게 어떤 거인지 감이 올 거예요. 그래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은 이제 이해를 바탕으로 조금씩 외울 것들은 외우면 좋겠죠. 네, 이게 답이 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기말고사가 너무 지엽적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어, 지엽적이지 않게 낼 생각이에요. 큰 틀에서 문제를 낼 거고, 막 세부적인 거 외워서 풀어라 이런 문제는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랜셋의 공간 해상도가 얼마고 주기 해상도가 얼마고 이런 문제는 어, 내지 않을 거예요. 그쵸? 그런 것보다는 뭐 랜셋이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 그런 전반적인 어, 이해를 요구한 다음에 외우는 게 다음이고, 막 세부적으로 숫자, 막 공간 해상도가 1m다, 30m다, 뭐 요런 세부적인 외울 것들은 제가 내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지엽적이지 않을 거라고 전 생각을 하고요. 또 모르겠어요. 근데 학생들이 느끼기에는 안 그렇게 느낄 수도 있겠죠. 그리고 기말고사 강의실이랑 시간은 일단은 기말고사는
6월 30일 화요일이고요. 우리 수업 시간이 오후 1시 반에서 3시로 되어 있죠. 요 수업 시간 내에 칠 거고, 근데 시험은 1시간만 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게 비대면 강의, 대면 강의인데 이제 코로나 사태이다 보니까 여러분들 시험 강의실에 들어가기 전에 발열 체크랑 뭐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설문조사 같은 걸 해야 된다고 해요. 뭐 최근 몇 주 동안 외국 갔다 온 외국 갔다 온 그게 있는지, 그리고 또 뭐에 대해서 발열 체크한 온도도 적고, 뭐 그런 설문조사 같은 거를 수업 시작 전에 해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시험이 1시 반부터 시작을 할 건데 1시까지는 이제 강의실 앞에 와서 이제 발열 체크하고 이런 거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거 하는데 한 10분, 15분 정도, 길게는 뭐 20분 정도 걸릴 수도 있으니까 1시까지는 시험 보는 강의실로 일단 모이는 걸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의실은 9호간 106호 맞나요? 9호간 106호, 이제 106호, 105호인지 진짜 헷갈리는데 이 앞으로 오시면 될 것 같고요. 시험은 강의실 한 곳에서 다 보진 못해요. 그래서 강의실을 9호간 106호랑 맞은편에 조금 작은 105호, 그리고 더 필요하다면 9호간 4층에도 빈 강의실이 한두 개 더 있거든요. 그래서 강의실은 최소 두 곳, 많게는 네 곳 정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두 곳에서 네 곳에 나눠서 여러분들 시험을 볼 생각입니다. 강의실 세팅은 다음 주 중에 된다고 하니까 세팅이 되고 나서 저희 그 수강생 인원이 67명인데 그 67명이 세 곳에 다 들어갈 수 있는지 아니면 두 곳에 들어갈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파악을 해서 강의실 관련해서는 다시 한 번 더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은 6월 30일 화요일 1시까지 9호간 106호로 106호 앞으로 모여주시면 저나 이제 뭐 조교 선생님이 어떻게 하라고 지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요거에 대한 대표 됐죠? 반은 두 개 혹은 두 개 이상 나눠서 시험을 진행할 거고요. 기말고사 글씨가 좀 잘렸는데 답안지 작성 시 반드시 볼펜으로 작성해야 되는지 아니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연필과 지우개가 편한 학생들은 연필과 지우개로 그냥 채점하는 사람이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만 써주면 됩니다. 볼펜으로 쓰든 연필로 쓰든. 그리고 퀴즈로 냈던 문제들, 정확한 답이 정해지지 않는 뭐 위성의 해상도, 요런 것들, 이게 바로 지엽적인 문제들이겠죠. 요런 것들은 문제에 나오진 않는데, 객관식 문제들을 내가 몇 개 냈던 거는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아마도. 그쵸? 뭐, 고해상도 위성이 아닌 것은 이 중에 뭐 그런 정도의 문제는 나올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뭐 이렇게 주관식으로 냈던 문제들은 아마 나오지 않겠지만 내가 객관식으로 냈던 그 문제랑 똑같이 나오진 않더라도 그런 유형은 객관식으로 나올 수 있다. 그런 것은 염두에 두시고요. 12주차에 배운 방사보전 관련 내용들은 2학기 때 연결되는 건 아니고요. 2학년 때보다 더 깊이 있게 배울 생각이에요. 방사보전, 기하보전 뿐만 아니라 지금은 이제 원격 탐사의 어떤 전반적인 겉, 겉에, 겉핥기 식으로 배웠다면 이제 2학년부터는 조금 더 이제 깊이 있는 뭐 수학적인 것들도 포함해서 깊이 있는 것들을 배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좀 위성 쪽에 재밌고 관심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선택을 해서 이쪽 수업을 들으면 되고요. 2학기 때는 GNSS 부분은 아마 배울 거예요. 우리가 이 GNSS는 수업을 못했었죠. 그래서 이 부분은 시험에 2학기 때 배운다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지난번에 제가 답변을 했던 것 같아요. 수업 대체 영상으로 봤던 것에서는 이제 시험이 나오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걱정 안 해도 될 거요.
네. 요거는 뭐 쪽집게 복습보다는 전반적인 학습 과정을 상기시켜주는 복습. 네, 이렇게 진행할 생각이에요. 전반적으로 우리가 배웠던 내용을 간단하게 흐름을 복습해 보는 방식으로 복습 시간을 구성을 할 생각입니다. 기말고사 시험 예정 얘기했고요. 네, 강의실 나누는 기준은 뭐 크게 지금 고민은 안 하고 있는데, 제일 좋은 거는 이제 학번 순으로 자르는데 가장 간단하겠죠. 네, 계속해서 보면, 볼펜으로 작성할 필요는 없고, 시험 시간은 1시간 하고요. 그리고, 감이 잡히지 않는 싸나 뭐 위성에 대한 소개, 이 부분도 복습에 간단하게나마 들어가 있으니까, 참고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시험 유형은, 어, 객관식도 있고요. 단답형, 뭐, 가로를 쳐놓고 가로에 어떤 단어가 들어가는지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간단한 계산 문제도 나올 수 있겠죠. 뭐, 계산 문제라고 해봐야 뭐 어떤 복잡한 계산을 요구하는 건 아니고 어떤 숫자들이 들어가는 그런 계산 문제. 뭐 뻔하죠. 우리 배운 게 뭐 몇 개 없잖아요. 계산을 하는 거. 그리고, 어, 주관식, 서술형,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 어쨌든 시험 시간이 1시간이잖아요. 1시간이라는 얘기는 그 시간 안에 다 풀 수 있도록, 적절히, 시간 배분을 할 수 있는, 그 시간에 쓸 수 있는 문제들을 낼 거니까, 서술형도 엄청 거창하게 뭐, 원격 탐사에 대해 설명하시오, 뭐 이런 서술형은 아니고, 보다 더 세부적으로 여러분들이 개념을 잘 이해하고 있다면 쉽게 답변할 수 있는 그런 문제를 어, 낼 생각입니다. 다음은 드디어 이제 그 중간 기말고사와 관련된 질문이 아닌 수업과 관련된 질문이 나왔습니다. 기하 보정을 하면서 화질에 손실이 생기게 되면은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나요? 네, 굉장히 좋은 질문이에요. 기하 보정을 한다는 얘기는 어떤 지도라든지 이미 기하 오차가 제거된 어떤 형태의 영상이나 지도에 기하 왜곡이 있는, 기하 오차가 있는 영상을 엎음으로써 기하 왜곡을 제거하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어떤 수학적인 변환을 하게 되는데, 그러한 과정을 겪다 보면은 어떤 없는 값에 대한 위치를 접근하게 된다거나, 그런 화질에 대한 손실이라기보다는 어떤 위치 값을 보정하면서 생길 수 있는 오차들이 있어요. 기존에 없던 값이 있어진다거나 있던 값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정확하게 이 1번 왼쪽 영상, 기준이 되는 영상의 정확한 화소 위치와 오른쪽 영상의 정확한 화소 위치가 정확하게 일치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왼쪽 영상이 이렇게 있고 이 영상을 바탕으로 오른쪽 영상을 이렇게 엎었을 때 이렇게 화소가 정확하게 대응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정확한 위치끼리 대응이 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과정에서 어떤 발생할 수 있는 손실, 화소값의 어떤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러한 과정을 위해서 진행하는 과정이 그 그때는 우리 수업 시간엔 설명을 안 했는데, 화소값 변환 혹은 보간이죠. 보간법, 인터폴레이션이라고 하는 이런 보간법을 활용을 해서 원래 원영상, 그 왜곡이 없는 영상에 맞추는 그 화소값의 위치에 대한 값을 가져오는 그런 단계를 거치게 돼요. 그래서 이러한 보관법에도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러한 보관법을 통해서 화질에 대한 손실을 최소화합니다. 이 부분은 지금 답변으로 하기에는 조금 깊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리고 또 이제 기하 보정이 시험 범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관심이 없을 것 같아서 벌써 지금 막 뒤로 가기 버튼 몇 번 누르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 그래서 이 부분은 관심 있으면 이제 2학년 전공 선택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어쨌든 굉장히 좋은 질문이다. 그게 결론이고요. 시험 시간은 1시간 정도가 되고요. 음, 기아오차, 기아보정. 기아보정 관심이 많나 보네요. 요거는 이제 2학년 때 배우게 돼요. 2학기 때는 아니고요. 그리고 강의실. 요건 아까 설명했죠. 자세한 거가 정해지면 다음 주에 한 번 더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마인드맵 형태의 복습. 이런 형태로 복습을 진행을 하려고 해요. 전반적인 우리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에 대한 큰 개념, 원격 탐사라는 개념과 위성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해서 위성에는 뭐 어떤 위성의 정의라든지 위성 어떻게 분류하는지 원격 탐사를 기준으로 하면은 뭐가 있을까요? 정의와 원리와 뭐 해상도와 센서와 플랫폼과 등등 이러한 것들을 기준으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정리를 할 생각이고요. 진도가 맞지 않아 예전에 못했던 질문들, 네, 여기다가 하면 됩니다. 공부하다가 의문점이 생기면 여기다 질문을 해도 좋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미 그 상주에 와 있는 학생들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상주에 와 있는 학생들은 좀 이렇게 글로 질문하기 어렵다 싶으면 저한테 찾아와도 돼요. 저는 8호간 309호에 있거든요. 그래서 뭐 웬만하면 제가 그 근무 시간에 출장이 있지 않는 한 학교에 있으니까 저한테 찾아와서 질문을 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문제마다 배점이 부분 점수가 당연히 객관식 이런 건 없지만 뭐 서술형이라든지 뭐 계산 문제라든지 하는 거는 부분 점수가 있고요. 문제마다 배점은 이제 다르죠. 뭐 배점이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그거는 네, 아주 배점이 다릅니다. 출석을 점수 상관없이 퀴즈에 참여한 횟수에 따라 인정이 되는 거가 맞아요. 맞는데 뭐 퀴즈에서 대부분 학생들은 잘 답변을 해줬는데 막 전혀 낸 퀴즈와는 상관없는 답변을 했다거나 아니면은 퀴즈 답변에 뭐 답변 제출은 했는데 제대로 답변을 하지 않았거나 그런 거는 이제 출석의 감점 요소가 되겠죠. 그래서 저한테 뭐 이메일로 따로 그 출석을 퀴즈 뭐 시스템 오류로 인해서 999분 안에 초 안에 퀴즈 답변을 못한 경우에 저한테 개인적으로 답변을 준 학생들은 있는데 당연히 그런 거는 출석에 포함이 됩니다. 네, 그렇게 정리하는 느낌. 네, 네, 저도 모르게 별표를 쳤네요. 그리고 네, 복습 시험 시간 다 얘기했고 관련 문제 예를 하나씩 내주는 거는 너무 조금 떠먹여주는 느낌이지 않나 싶은데, 뭐, 상황 봐서, 네, 복습하는 상황 봐서. 근데 기본적으로 저의 복습하는 방향은 전반적인 큰 틀을 얘기할 생각이고, 근데 아무래도 이게 1학년 첫 학기 수업이다 보니까, 이제 중간고사도 안 받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시험이 나올지 막막해하는 학생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 그건 이제 뭐 누구나 다 비슷하게 느끼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네, 요거는 좀 고민을 해볼게요. 네, 분반해서 보고요. 핵심만 다룰 거고요. 음, 계산이나 주관식, 응용 능력을 많이 요구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냥 전반적으로 잘 이해하고 있다면 큰 문제 없이 풀 수 있을 것 같고요. 계산이나 주관식. 네, 단수 넘기는 스스로 노력을 하셔야겠고요. 네, 복습. 어, 싸. 그 레이더 쪽을 조금 더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고요. 네, 요거는 이제 일단 얘기했죠. 큰 핵심은 이해하고 그걸 바탕으로 외울 건 외워야 된다. 라는 얘기를 했었죠. 네, 그리고 사실, 요 질문은 제가 어떤 의미인지 조금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조금 더 자세히 질문을 해줬으면 좋겠고, 네, 요거는 이제 복붙이네요. 똑같이 썼고.
네, 사이드 루킹. 좀 사 쪽이, 마이크로파 쪽이 조금 어려운 거 하는 학생들이 많았나 봐요. 그래서 그 부분도 조금, 복습해서 다루도록 하겠고요. 얼스 익스플로어와 관련된 문제는 내지 않을게요. 이거는 이제 다운받는 거였잖아요, 영상. 근데 요런 거는 이제 시험 문제에 나오지 않으니까, 그렇게 걱정 안 해도 되고요. 기말고사 점수의 비율은,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얘기한 것 같은데, 50%를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여태까지 했던 거, 출석 플러스 뭐 퀴즈, 뭐 질문, 요런 나머지 부분, 그게 50%고, 그리고 이번 기말고사 점수가 50%, 그래서 100% 이렇게 될 거고요. 요거는 제가 답, 답변했던 것 같은데, 출석은 요 시스템 상에서 나오는 그 출석으로 하는 게 아니라 퀴즈 답안을 가지고 출석 여부를 판단을 할 겁니다. 걱정 안 해도 되고요. 네, 이게 첫 시험이라서 여러분들이 조금 고민도 많이 하고 시험을 봐본 적이 없으니까 걱정이 되는 건 이해하는데 다들 똑같은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여기 자세히 써줬네요. 6월 30일 화요일 오후 1시 30분에서 한 2시 30분이면 끝날 것 같고 아마 3시부터 이수원 교수님 수업이 바로 있죠. 대부분 학생들은. 그리고 구호간 106호에서 다 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요 길로 1시까지 오시면 돼요. 기말고사 날짜. 네, 뭐 그 다음에는 특이사항은 없는 것 같아요. 이거 질문, 질의응답으로 이제 시간을 많이 썼는데 이제 복습을 본격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복습을 시작을 할게요. 우리가 수업 시간에 이것도 위성과 관련된 여러 가지를 배웠는데 그에 앞서서 위성이 뭔지를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위성. 일반적으로는 인공위성이라고 하는 거에서 앞에 인공이라는 거를 생략을 해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위성 이렇게 부르는데 이게 인공위성인 거죠. 위성이라는 건 뭐냐? 어떤 특정 목적을 위해서 지구 지구 주위를 공전하도록 만든 장치죠. 마치 지구를 중심으로 봤을 때 달과 같은 것도 이제 위성이라고 하죠. 근데 인공이라는 거는 우리가 사람이 필요에 의해서 어떤 특정 목적에 의해서 직접 만든 그런 장치를 얘기하죠. 그래서 그런 걸 전부 위성이라고 하는데 이 목적, 어떤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위성을 만들까요? 다양한 목적이 있는데 뭐 지구를 관측한다거나 기상을 관측한다거나 아니면은 우주를 관측하고 우주에 대한 기상을 관측하는 그런 것들, 지구 관측, 기상 관측, 또 우주 관측, 이런 목적이 있을 수도 있고, 항법. 항법이라는 건 뭐죠? 이 위치, 수신기의 위치, 나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를 알아내기 위해 사용되는 위성들도 이제 항법 위성이라고 하는 GNSS, 항법을 목적으로 하기도 하고, 통신을 목적으로 하기도 하고,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우리 인간의 삶을 윤택하기 위한 다양한 목적을 위해서 지구 주위를 공전하도록 만든 장치가 인공위성이다. 위성이다. 우리 일반적으로 이제 위성이라고 부르고요. 이 위성을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위성을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여러 가지 기준을 가지고 분류를 할 수 있지만, 첫 번째 우리는 궤도에 따라서, 우리는 위성을 어떻게 분류를 할 수 있느냐. 자, 여러분들, 지금 복습이니까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하나 글 쓰는 거 다 기다리고 있으면 지루하니까 직접 여러분들이 제가 쓰기 전에 생각을 먼저 해보고 답변을 해보세요.
자, 위성은 궤도에 따라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궤도는 크게 몇 가지로 우리가 나눌 수 있다고 배웠죠? 두 가지. 하나는 이제 태양 동기 혹은 태양 동기식 궤도. 이 태양 동기식 궤도와 정확하게 일치는 하지 않지, 정확하게 일치하는 건 아니지만, 뭐 그냥 지금 1학년 우리 수준에서는 같은 거라고 봐도 되는 또 다른 용어가 뭐 극궤도라든지 얘네들 포괄하는 저궤도. 얘를 이제 하나의 묶음으로 나눌 수 있고, 또 다른 기준은 얘와 상반되는 개념은 이제 정지궤도, 위성으로 나눌 수가 있죠. 자, 영어도 한번 써볼게요. 영어를 쓰라는 문제는 내지 않을게요. 하지만, 영어를 알아두면, 나쁠 건 없으니까. 태양 동기식은 Sun Synchronous, Synchronize라고도 하고, 극은 폴러죠. 폴러 오rbit. 저궤도는 low, 낮은, 궤도, orbit. 이런 용어들이고, 정지궤도는 영어로 뭐였죠? geostationary 위성이다. 그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얘는 나누는 가장 큰 기준, 이 태양동기식 궤도 혹은 저궤도 위성과 정지궤도를 나누는 가장 큰 어떤 기준은 궤도의 고도죠. 죄송합니다. 궤도의 고도에 따라서 이 둘을 구분한다고 하면 되는데, 어, 저궤도 위성은 딱 뭐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궤도가 한 500km에서 뭐 1500, 높게는 뭐 2000km까지 이런 걸 저궤도 위성이라고 하고, 정지궤도 위성은 어느 정도 높이죠? 36,000km의 아주 높은 상공에서 날고 있고요. 목적도 달라요. 그쵸? 저궤도 위성의 목적은 뭘까요? 저궤도라는 거는 조금이라도 이제 지구에 가까이서 관측을 할 수 있다는 거는 보다 더 높은 공간 해상도의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목적은 높은 공간 해상도를 가지고 지구를 관측하는 데 아주 용이한 위성이 되겠죠. 뭐 경우에 따라서는 아주 더 높은 해상도의 데이터를 얻기 위한 군사적 목적에도 적합한 게 이제 저궤도 위성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정지궤도 위성의 목적은 주로 뭐죠? 기상 관측, 그리고 통신을 하기 위한 것들. 기상은 이제 한 곳을 계속 지속적으로,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지궤도 위성을 통해서 한 곳을 계속 모니터링 할 수 있고, 통신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지역이면 우리나라 지역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데이터를 공유를 하고 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정지궤도 위성이 유리한 거고요. 다음은 촬영 범위를 볼까요? 촬영 범위는 태양 동기식 궤도는 지구 전체에 대한 관측이 가능하죠. 그렇죠? 왜냐하면은 이 태양 동기식 궤도고 저궤도가 극을 따라서 혹은 극에 가까운 궤도로 도는 것과 동시에 지구도 자전을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지구 전체에 대한 촬영이 가능한 반면에 정지 궤도는 촬영 범위가 계속 같은 동일 지역이죠. 동일 지역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을 경우 이런 정지궤도 위성을 활용을 한다 그랬죠. 그리고 뭐 대표적인 위성의 뭐가 있을까요? 우리나라 위성만 갖고 한번 써볼게요. 우리나라 위성 저궤도 위성은 이제 컴셋 시리즈, 아리랑 시리즈가 되겠고, 정지궤도 위성은 천리안이 됐고, 천리안 1호는 영어로는 컴스, 2호는 지오 컴셋이라고 했죠. 이러한 것들이 이제 정지궤도 위성에 속한다. 그래서 기상이나 통신 혹은 해양을 관측하는 데 활용되는 게 정지궤도 위성이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복습이고 안 배우긴 했지만
이렇게 저궤도와 정지궤도 위성만 있는 건 아니고요. 그 외에 뭐, 중궤도라고 해야 될까요? 중궤도 위성도 있어요. 중궤도 위성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저궤도와 정지궤도 사이, 저궤도 사이에서 존재하는 어떤 위성들로서, 목적이 좀 달라요. 주로, 뭐, 전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주로 이제 GNSS 위성, 항법, 위치 정보를 알기 위해 쏘아 올린 위성들이 이러한 중궤도 위성, 중궤도에 주로 분포되어 있는 위성이다. 이 부분은 GNSS를 배웠으면 좀 다뤘을 텐데 GNSS를 다루지 않아서 그냥 참고 삼아 이러한 위성들도 있다. 저궤도와 정지궤도 사이에 적당한 뭐 2000km에서 36,000km 사이 고도에서 궤도를 이루면서 위치 정보를 제공해주는 그런 GNSS 위성들이 있다. 라고 이제 궤도에 따라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궤도에 따라서 위성을 처음으로 분류를 해봤다면 이번에는 목적에 따라서 위성을 분류를 해볼게요. 목적에 따른 분류. 그러려면 일단 목적이 어떤 목적이 있는지를 한번 봐야겠죠. 위에 아까 목적에 썼죠. 요런 목적이 돼요. 지구나 기상이나 우주를 관측하는 목적, 그리고 항법을 위한 목적, 그리고 통신을 위한 목적.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목적에 따른 분류를 할 때, 첫 번째는, 관측. 관측을 하는 목적은 이제 좀 더 있어 보인다기보다는 우리가 원격 탐사를 많이 배웠으니까, 원격 탐사 위성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그래서 원격 탐사 위성과, 항법을 위한 위성, 그리고, 통신 위성. 이렇게 목적을 따라서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항법 위성은 위치를 찾기 위한 위성, 통신 위성은 말 그대로 통신을 하기 위한 위성이라고 했고, 우리는 이제 원격 탐사 위성에 대해서 주도적으로 봤었죠. 원격 탐사 위성도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구를 관측하는 위성, 그리고 기상을 관측하기 위한 위성이 있을 거고요. 마지막으로 우주를 관측하기 위한, 우주를 조사하기 위한 위성.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 다 배우진 않았죠. 항법 위성, GNSS. GNSS도 2학기 때 배울 거고 해서, 지금은 원격 탐사 위성 중에서도 지구 관측 위성과 기상 관측 위성, 요 두 가지에 대해서만 배웠죠. 그래서 지구 관측 위성은 우리 뭐 저궤도 위성이 대부분 지구를 관측하기 위한 위성이고, 기상 관측 위성은 정지궤도 위성이 한 곳에 대한 어떤 주기적인 주기예상도가 굉장히 좋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기상을 관측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일반적으로 지구 관측 위성은 저궤도 위성이고 기상 관측 위성은 정지궤도 위성이다. 뭐 이렇게 1대1 꼭 이런 건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목적에 따른 분류였습니다. 네, 다음은 우리가 거의 한 학기 내내 배운 이제 원격 탐사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영어로는 뭐죠? 리모트 센싱이고요. 기억을 하는 학생들도 있겠지만 맨 처음에 저희가 원격 탐사 수업할 때 뭐 마인드맵 비슷한 거, 동그란 거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원격 탐사에 대한 내용들로 그림을 그렸던 것 같은데 그런 걸 한번 더 해볼게요. 뭐 그런 식으로 복습을 했으면 좋겠다는 학생도 있었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원격 탐사 관련된 개념들을 배웠는데 원격 탐사의 정의도 있었고요. 그리고 원격 탐사의 어떤 특징, 뭐 장단점, 네, 정의가 뭔지 한번 생각을 해봤나요? 네, 특징, 장단점은 어떤 거였죠? 일반 측량, 현장 조사라고 했었죠. 일반 측량과 비교했을 때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단점이 있는지
그런 내용을 주로 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원리는 제가 그림 그린 거 있죠. 태양 그리고 관심 지역 그리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전자기파를 매개로 상호작용해서 데이터 취득하는 뭐 그런 방법이라고 했었고요. 그리고 플랫폼은 뭐였죠? 제 센서가 들어간 어떤 그런 장치라고 했었고, 그러면 이제 센서가 자연스럽게 나오겠죠. 센서에 대해서 좀 내용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센서는 좀 깊이 있게 나중에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몇몇 학생들이 조금 다시 했으면 좋겠다고 했던 해상도 부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했던 게 오차, 그리고 보정에 대해서 했었죠. 근데 두 가지가 있는데, 방사오차, 방사보정이 있는데, 그리고 기하오차, 기하보정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시험 범위가 아니다. 참 애매해요. 방사보정은 시험 범위고, 기하보정은 시험 범위가 아니고, 방사보정도 시험 범위 하지 말까요? 네, 일단은 방사보정도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걸로 하고, 음, 자, 이렇게 됐고, 뭐 정의, 특징, 장단점, 원리, 플랫폼, 센서, 해상도 이렇게 다 볼 건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써보죠. 특히 센서에 대해서. 센서는 일단 뭐 어떤 기준으로 분류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하게 있지만, 일단은 에너지원 기준으로 분류하면은 어떻게 나눌 수가 있죠? 네, 수동형과 능동형, 그쵸? 에너지원이 자기 자신, 센서 자신에게 오면은 능동형, 액티브 센서고, 태양 같은 어떤 외부 전자기파를 이용하면 수동형, 패시브 센서라고 했었죠. 그런 그 에너지원에 따라서도 구분을 할 수 있고, 이번에는 이제 해상도에 따라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해상도에 따라서도 구분할 수 있는데, 해상도도 여러 가지 개념이 있죠. 이제 공간 해상도에 따라서도 구분할 수가 있겠고, 또 이제 분광 해상도에 따라서도 구분을 할 수가 있겠고, 뭐 방사 해상도나 주기 해상도에 대해서는 뭐 딱히 그걸로 구분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일단 공간 해상도와 분간 해상도로 구분을 하자면, 공간 해상도가 좋은 센서는 고해상도 센서, 공해상도가 뭐 보통이거나 안 좋으면은 뭐 저해상도 센서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분광해상도로 나누면은 일단은 분광해상도가 아주 좋은 거로 뭐라고 했었죠? 초분광 센서라고 했었죠. 영어로는 뭐였나요? 초분광, 하이퍼 스펙트럴. 그래서 밴드 수가 뭐 수백 개 되는 경우가 초분광 센서고, 다음은 분광해상도가 초분광 센서만큼은 아니지만 뭐 한 수개에서 수십 개 정도 있는 경우에는 뭐라고 했었죠? 다중분광 센서. 영어로는 멀티 스펙트럴 센서라고 했고, 밴드 하나 있는 거 우리가 뭐라고 그랬죠? 전정색 센서, 전정색 영상, 혹은 뭐 흑백 영상, 이렇게 얘기했죠. 전정색은 영어로 펜크로매틱, 이렇게 얘기한다고 했었죠. 요거는 이제 해상도에서 이제 분광 해상도로 나눈 거고, 조금 더 세부적으로 이번에는 분광 해상도랑 조금 비슷하지만 약간 파장대, 이 밴드의 수가 아니라 어떤 파장대에서 데이터를 취득하느냐에 따라서도 또 나눌 수가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파장대에 따라서 주로 우리 눈에 보이는 가시광 영역과 근적외 영역을 데이터를 취득할 수 있는 가시광 근적외 센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긴 파장대인 열적외 센서가 있고, 아주 긴
거의 뭐 센티미터까지 되는 긴 파장대의 마이크로파를 취득하는 센서가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가시광, 근적외, 그리고 열적외까지 합쳐서 이런 파장 범위 내에서 취득할 수 있는 도록 만들어진 센서를 우리는 광학 센서라고 부르고, 마이크로파 파장 영역을 다루는 센서를 레이더 센서라고 합니다. 레이더 센서는 뭐 RAR과 SAR, SAR가 있지만 우리 그냥 대표적으로는 SAR, 네, 수업하는데 시리가 켜졌네요. SAR라고 생각을 해도 무방할 것 같아요. 이렇게 파장대로도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센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센서를 어떤 기준으로 나누느냐, 에너지원을 따라 나누느냐에 따라서 수동형과 능동형, 그리고 그리고 공간 해상도로 나누면 고해상도와 중저해상도, 분광 해상도로 나누면 초분광, 다중분광, 전정색, 파장대로 나누자면 가시광과 근적외, 그리고 열적외 파장대의 데이터를 취득할 수 있는 광학 센서와 마이크로파 파장대 데이터를 취득할 수 있는 레이더 센서, 뭐 이런 식으로 나눌 수가 있겠죠. 큰 흐름은 이렇게 되고, 큰 흐름에 따른 각각 세부적인 내용들은 이제 기억을 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그죠? 뭐 조금 더 자세히 나중에 살펴보도록 하긴 하겠지만, 이런 큰 틀은 이해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이 되겠고, 제가 복습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까지 해야 될지를 잘 몰라서, 참, 일단은, 지금 요 페이지 상에서 몇 가지 더 자세히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정의. 정의는 뭐죠? 원격 탐사의 정의가 뭔가요?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는 원격 탐사의 정의가 뭐죠? 뭐, 뭐 중요한 단어들이 뭐죠? 그쵸? 플랫폼에 탑재된 센서를 이용해서 어떤 전자기파를 매개로 해서 그래서 우리가 관심이 있는 관심 대상에 직접 접촉하지 않고 이 관심 대상 정보를 취득하는 기술. 그쵸? 이거라고 했죠. 뭐 정확한 정의는 그 앞에 배운 PPT 슬라이드 PDF를 참고하면 되고, 대충 느낌을 보자면 플랫폼에 탑재된 센서를 이용해서 전자기파를 매개로 내가 관심 있는 관심 대상에 직접적인 접촉을 하지 않고 관심 대상에 대한 정보를 취득하는 정보를 취득하는 기술이다 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제 플랫폼이 뭐냐? 여기 플랫폼. 센서를 탑재하는 탑재하는 어떤 장치죠. 그래서 이게 엄밀히 얘기하면 위성 안에 센서가 들어가는 거니까 이런 플랫폼이 될 거고, 드론, 차량 등등 이런 것들 센서가 장치되는 그런 장치를 플랫폼이라고 했었죠. 다음에 뭐 특징, 장단점, 뭐 일반 측량이랑 비교했을 때 기억나나요? 간단하게 해볼까요? 원격 탐사와 일반 측량 이렇게 비교했었죠. 그래서 뭐뭐 비교했었죠? 촬영 범위, 얼마나 넓은 지역을 촬영할 수 있느냐 라고 봤을 때 RS는 매우 넓고 일반 측량은 좁다. 저 지금 이거 뭐 보고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의식의 흐름대로 하고 있는 거라 예전에 배웠던 거랑 조금 뭐 용어라든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보다 정확한 거는 예전에 배웠던 거를 참고하면 되겠고, 어쨌든 전반적인 흐름은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촬영 범위는 원격 탐사는 넓고 일반 측량은 좁고요. 그리고 또 뭐에 대해서 비교했었죠? 비용 측면에서는 RS는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넓은 지역에 대한 데이터를 취득할 수가 있고, 일반 측량의 비용, 뭐 노동 비용은 많죠. 왜냐면 직접 우리 사람이 현장에 가서 요것에 대한 데이터, 저것에 대한 데이터 왔다 갔다 하면서 취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 비용, 시간도 같이 쓰면 좋겠네요. 시간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고, 정확도 측면에서도 비교를 했었죠. 네, 정확도 측면에서는 뭐가 더 좋다고 했죠? 네, 일반 측량이 아주 좋다. 원격 탐사는 상대적으로는 덜 좋다. 그래도 좋다고 썼어요. 이런 세 가지 측면에서 비교를 했었죠. 다음에 이제 원리 그림 간단하게 그릴까요? 에너지원, 소스 오브 에너지가 있고, 에너지원으로부터 전자기파가 나와서 관심 대상에 맞고 반사돼서 센서에 돌아오는 에너지량을 가지고 영상을 만들어내는 과정. 그래서 에너지원, 관심 대상, 센서, 그리고 네 번째 전달 경로. 요 네 가지가 전자기파, 에너지원에서부터 나온 전자기파를 매개로 어떤 상호작용을 거쳐서 결과적으로 센서에 들어오는 전자기파 에너지량이라든지 그런 걸 가지고 영상화시키는 과정이 원격 탐사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정의와 특징 장단점과 원리와 플랫폼에 대한 설명까지 마무리가 되겠네요. 그죠? 오늘은 여기까지 복습을 하는 걸로 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센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다루고, 그 중에 이제 플러스 파장대에서 이제 싸 부분이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있어서 싸 부분도 조금 더 깊이 있게 배우도록 하고, 시간이 된다면 허락된다면 뭐 해상도 부분도 조금 다음 시간에 다룰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복습을 어느 정도 레벨로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복습하는 걸 여러분들이 원하는지도 잘 모르겠어서 한번 의견을 주세요. 의견을 주시고 좀 더 좋은 복습 방향이 있겠다 싶으면 그런 의견을 좀 주세요. 그러면은 그게 합리적이다 싶으면은 제가 좀 복습 방향을 바꿔보도록 하고요. 아니면 그냥 이런 식으로 전체 내용을 개괄적으로 파악을 하는 게 좋겠다 싶으면은 이런 식으로 복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